비는 그렇게 내렸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서두르지만 이날만큼은 하늘도 숨을 고르는 듯했다. 2025년 3월의 비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릴 뿐이었다. 신호주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 로비에서 우산을 털며 서 있었다. 40의 나이 그의 얼굴에는 청년 시절의 열정과 중년의 피로가 공존했다. AI 교육 스타트업 배움터의 대표, 그는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회사를 지탱할 수는 없었다. 투자 미팅은 오전 10시. 그는 시계를 보았다. 9시 50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의 투자자는 미국계 펀드의 한국 지사장이라고 했다. 이름은 듣지 못했다. 중요한 건 자금이었다. 회사는 이미 6달째 적자였고 직원들의 월급은 2달이나 밀려 있었다. 조연수가 말했었다. 형,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안 되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될 리 없다. 안 되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5층 회의실 조연수가 먼저 와 있었다. 그의 눈빛이 불안했다. 형, 투자자분 곧 오신대요. 그래, 준비는? 다 됐어요. 근데 형, 조연수가 말을 흐렸다. 뭐, 투자자분이 좀 특이하대요. 되게 까다롭다고. 신호주는 웃었다. 까다로운 게 당연하지. 돈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래.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시간이 멈췄다. 연소인, 그의 전 아내. 3년 만에 재회였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다. 검은색 정장, 묶은 머리, 그리고 그 특유의 차가운 눈빛. 신호준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신호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소인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조연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신호주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다. 왜 하필 그녀인가? 세상에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녀가 여기 있는가? 이것이 운명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시작하시죠. 연소인이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배움터의 사업계획서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호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목표는 교육 불평등 해소, 사교육비 절감,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연소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수익 모델은? 그녀가 물었다. 구독 서비스입니다. 월 19,000원, 학생 1명당. 경쟁사는? 아직 이 방식으로 접근한 곳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연소인이 말했다. 시장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이죠. 신호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여전했다. 숫자와 논리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 검증은 시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사용자 수는 5,000명입니다. 월 매출은 5천만 원 정도. 손익분기점은? 침묵이 흘렀다. 조연수가 끼어들었다. 저희는 지금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사용자 확보에만 집중하다가 망한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연소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신호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이 회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혼 후 그가 유일하게 붙잡은 것이 이 회사였다.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그 순수한 꿈이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교육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연소인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감성이 아니라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호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를 보았다. 결혼 5년 차, 그들은 같은 주제로 싸웠었다. 그의 이상주의와 그녀의 현실주의.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고, 그녀는 안정을 원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신호준이 중얼거렸다. 연소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갑게 변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비즈니스와 무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일어섰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연소인이 문을 나섰고 신호준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저분이 전 아내야. 신호준이 대답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그의 마음도 그러했다. 그는 생각했다. 왜 지금인가? 왜 그녀인가? 3년 전 그들은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었다.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도 울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이제 다시 만났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다.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해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들. 신호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연수가 말했다. 형, 괜찮아요? 모르겠어. 신호준이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어. 그날 오후 신호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결혼식 날의 사진. 그와 연소인이 웃고 있었다. 젊고 행복했던 시절.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은 왜 끝나는가? 시작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끝은 이렇게 쓸쓸한가?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할 일은 많았다. 회사를 살려야 했다. 투자를 받아야 했다. 그것이 연소인에게서든 다른 누구에게서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미팅이 아니었다. 이것은 재회였고 시험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다. 서로를 이해할 마지막 기회. 밤이 깊어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신호준은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는 젖어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었다. 그는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봄은 올 것인가? 다시 그의 인생에 봄은 올 것인가? 사흘 후 신호준은 다시 연소인을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사무실이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4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는 긴장했다. 조연수가 함께였다. 형,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숫자를 보여드려야 해요. 알아. 하지만 신호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연소인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신호준과 조연수는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배움터의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빨간 펜으로 여러 군데 표시가 되어 있었다. 검토했습니다. 연소인이 말을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상태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신호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첫째, 수익 모델이 불분명합니다. 구독료 19,000원으로는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 차별화가 부족합니다. 대형 교육 기업들이 이미 AI 교육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셋째, 경영진의 경험 부족. 신 대표님은 교육 전문가이지만 경영 경험은. 그만하세요. 신호준이 말을 끊었다. 연소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경영을 몰라서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믿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연소인이 차갑게 대답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현실이 말해줍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신호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게 숫자로 표현이 되나요? 조연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신호준은 계속했다. 당신은 항상 그랬죠. 숫자로만 세상을 봤어요. 감정은 비효율적이고 꿈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연소인의 얼굴이 굳었다. 조연수는 숨을 죽였다. 신 대표님. 연소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 과거의 연소인이 아니라 투자심사형 연소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객관적? 신호준이 비웃었다. 당신이 객관적이라고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당신은 객관적이었나요? 내가 교사를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했죠? 비현실적이라고, 가족을 생각하라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라고. 연소인이 일어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당신의 이상은 회사를 지켰나요?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당신은 이렇게 절박하게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호준이 대답했다. 당신은 어때요? 당신의 숫자와 논리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연소인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신호준은 계속했다.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를 알아요? 서로 다른 꿈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내 꿈을 비웃었고 나는 당신의 현실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예요. 조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일단 진정하고. 조연수 씨, 연소인이 그를 보며 말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신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조연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신호준을 보았다. 신호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연수가 나가고 둘만 남았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 공간만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연소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의 꿈이 두려웠어요. 안정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그래서 당신을 막았죠.
신호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당신이 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걱정했기 때문이란 걸 몰랐어요. 연소인이 앉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이혼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당신과 함께였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뤘다면 우리는 행복했을까? 저도 생각했어요. 신호준이 말했다. 당신과 함께였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당신의 조언을 들었다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았을 거라고.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연소인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안 되는 건가요? 신호준이 물었다. 연소인은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받아들인다면 투자를 고려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첫째, 수익 모델 다각화, 기업 교육 시장 진출. 둘째, 경영 자문단 구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세요. 셋째, 분기별 실적 보고. 투명한 경영. 신호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타협이었다. 그의 이상과 그녀의 현실 사이의 타협.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교육 철학은 지키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연소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예전의 부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신호준이 사무실을 나서며 물었다. 소인 씨, 왜 그래도 날 도와주려는 거예요? 연소인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당신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서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당신의 꿈이 옳았다는 걸. 신호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며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로비에서 조연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투자 받는다. 신호준이 대답했다. 조건부로. 조연수가 환호했다. 하지만 신호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불안이 공존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조연수가 물었다. 형, 그분하고 다시. 그럴 생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사랑 말이에요. 아직 서로한테 감정이 있는 것 같던데. 신호준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거야. 우린 이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투자금은 들어왔고 회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신호준은 연소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경영 자문단을 구성했고 기업 교육 시장에 진출했다. 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5월 중순 뉴스가 터졌다. AI 교육 플랫폼 배움터 개인정보 유출 의혹.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학부모가 제기한 문제였다. 자녀의 학습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주장.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신호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개발팀장이 보고했다. 대표님, 저희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해킹 흔적도 없고 암호화도 완벽합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거지? 확인해 보니 그 학부모는 경쟁사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의도적인 흠집 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준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문제는 진실이 아니라 여론이었다. SNS에서는 이미 배움터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들 정보를 팔아먹는 회사 믿고 맡겼는데 배신감 절대 쓰지 마세요. 탈퇴가 급증했다. 하루에 1,000명씩 사용자가 줄어들었다. 조연수가 절규했다. 형, 이러다간 한 달도 못 버텨요. 신호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진실을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고 모든 시스템은 안전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투자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호준은 대답했다. 차분하게, 진실하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저녁 투자자들이 연락을 해왔다. 투자금 회수를 원한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신호준은 무너졌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는 책상에 엎드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 달 전의 희망은 온데간데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연소인이었다. 신 대표님, 지금 어디세요? 사무실이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30분 후 연소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신호준을 보자마자 알았다. 그가 얼마나 힘든지.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지 않아요. 신호준이 대답했다. 다 끝났어요.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사용자들은 떠나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소인이 옆에 앉았다. 제가 투자자들을 설득해 볼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신호준이 고개를 저었다. 여론이 이미 돌아섰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럼 포기할 건가요? 연소인이 물었다. 신호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다. 포기. 그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온 적이 없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제 이상주의가 현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숫자와 논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연소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틀렸어요.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의 진심을, 당신이 구하고 싶었던 아이들을,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호준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연소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들이 앉은 사무실은 어두웠다. 소인 씨, 신호준이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어요. 투자금도 날릴 것 같고 돈은 상관없어요. 연소인이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이 무너지는 게 싫어요. 당신이 꿈을 포기하는 게 싫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결혼했을 때 당신은 말했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신호준도 눈물이 났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그럼 쉬어요. 연소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다. 주요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 투자금 전액 회수를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 배움터의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조연수가 신호준을 찾아왔다. 형, 직원들이 불안해해요.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니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형,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버틸 수 있어요? 신호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 사퇴가 답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자가 물러나야 합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신호준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쫓겨나고 있었다. 연소인이 반대했다. 신 대표가 물러나면 회사는 끝입니다. 그는 이 회사의 비전이고 핵심입니다. 연 이사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지금은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 연소인이 냉소했다. 당신들이 아는 현실이 뭔데요?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 게 현실인가요? 논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신호준은 졌다. 신호준 대표의 사퇴를 의결합니다. 의장이 선언했다. 신호준은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연소인이 뒤따라왔다. 복도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대응해요. 됐어요. 신호준이 말했다. 저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그동안의 노력은요? 당신이 구하고 싶었던 아이들은요? 제가 구할 수 없어요. 신호준의 목소리가 깨졌다. 저는 실패한 거예요. 당신이 옳았어요. 꿈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연소인은 그를 막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그는 내려갔다. 혼자. 그날 밤 신호준은 한강변을 걸었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무엇인가? 왜 진심은 통하지 않는가? 왜 선한 의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호준아, 어디니? 신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기억도 흐릿해지고 있었다. 엄마, 저 잠깐 산책 중이에요.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힘들지? 신호준은 눈물을 참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호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만은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릴 때 말이야. 넘어지면 꼭 다시 일어났어. 울어도 아파도 다시 일어났어. 그게 우리 호준이야. 엄마, 힘들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엄마가 믿는다. 전화가 끊겼다. 신호준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은 계속 흘렀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저 흘렀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흘러가야 하는가? 이 고통도 이 실패도 그저 받아들이고 흘러가야 하는가?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연소인이었다. 어디세요? 걱정돼요.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밤이 깊어갔고 서울은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어둠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절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일주일이 지났다. 신호준은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고 그는 그저 창업자라는 이름만 남았다.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조연수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연소인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다. 5월 말 어머니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신정이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호주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 그곳에서 어머니는 지난 1년을 보내고 있었다. 알츠하이머는 점점 진행되었고 이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잊고 살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부터 식사를 거부하세요.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는데. 신호주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신정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엄마. 신호준이 다가갔다. 신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아들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엄마, 나야. 호준이. 신정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호준이? 우리 아들?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신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호준아, 미안해. 엄마가 자꾸 잊어버려서 너를 기억하고 싶은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구나. 신호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그녀는 너무 가벼워졌다. 예전에 그 강하고 따뜻했던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작아졌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잊어도 제가 다 기억할게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신호준이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잡았다. 신정이가 중얼거렸다. 호준아, 요즘 회사는 잘 되니? 네, 엄마. 잘 돼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행이다.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아플 때도 혼자 다 견뎌냈잖니. 신호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연소인이 들어왔다. 신호주는 놀랐다. 소인 씨? 어떻게? 간호사님이 연락하셨어요.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도 있더라고요. 연소인은 신정희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인이에요. 신정희가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 지었다. 소인이? 우리 며느리? 연소인이 당황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아니야. 신정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며느리야. 내가 다 잊어도 너는 잊지 않아. 호준이를 부탁해. 저 아이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해. 연소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어머니. 신정이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다. 서로 미안하다고 해. 엄마가 보기엔 너희 둘 다 미안한 마음 가득한데 말을 못하고 있잖니. 신호준과 연소인은 서로를 보았다. 신정이가 계속 말했다. 인생은 짧아. 엄마처럼 잊어버리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해. 후회하지 말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피곤한 듯 잠이 들었다. 신호준과 연소인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연소인이 먼저 말했다.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회사 일은 들었어요. 이사회 결정 부당해요. 법적으로 됐어요. 신호준이 말을 끊었다. 이제 상관없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연소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포기를 읽었다. 호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에. 네. 어머니 말씀 들었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래요. 신호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소인 씨 투자금까지 날려서.
제 고집 때문에, 제 이상주의 때문에. 아니에요. 연소인이 말했다.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의 꿈을 지지하지 못해서, 결혼했을 때도, 이혼할 때도 저는 한 번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다. 5월의 해가 따뜻했다. 벤치에 앉아 연소인이 말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 요양원비 제가 내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신호준이 놀라 그녀를 보았다. 왜?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았거든요. 회사가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는 거. 그래도 당신은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도움받는 걸 약함으로 생각하는. 신호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리고 또 고백할 게 있어요. 연소인이 계속했다. 제가 투자한 이유, 회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어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였어요. 소인 씨, 이혼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매일 밤마다 왜 당신을 더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의 꿈을 함께 꾸지 않았을까? 왜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성공했어요. 커리어도 쌓았고, 돈도 벌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도 올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밤마다 혼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신호준도 눈물이 났다. 저도 그랬어요. 회사를 키우고 꿈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달려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보았다. 5월의 햇살 아래 3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마주했다. 우리 바보 같았네요. 연소인이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바보 같았어요. 신호준도 웃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연소인이 물었다. 회사 말고 우리. 신호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은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다. 어머니의 방 창문에서 신정이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 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었다. 서울 어느 조용한 동네의 카페. 신호준과 연소인은 마주 앉아 있었다. 요양원을 나온 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카페 주인이 마지막 손님인 그들을 배려해 불을 낮춰주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만 희미하게 보였다. 기억나요? 연소인이 물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물론이죠. 신호준이 미소 지었다. 대학교 도서관. 당신이 제 책을 밟았죠. 제가 밟은 게 아니라 당신이 바닥에 놔뒀잖아요.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당신이 미안하다고 커피 사주고, 그리고 당신이 계속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렸죠. 우연인 척하면서. 그들은 웃었다. 과거는 그렇게 따뜻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신호준이 물었다. 연소인은 잠시 생각했다. 아마 당신이 교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 결혼 3년 차. 당신은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창업하겠다고 했죠. 당신은 반대했죠. 무서웠어요. 연소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어머니는 빚을 갚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알아요. 신호준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숫자에 집착했구나 싶었어요. 불안했던 거죠. 맞아요. 불안했어요. 당신이 실패할까봐, 우리가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신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의 불안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 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연소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꿈은 아름다웠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 진심.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부러웠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순수한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현실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추구했어요. 당신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카페 밖으로 늦은 밤에 서울이 보였다. 고요하고 평온했다. 우리 왜 이혼했을까요? 신호준이 물었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연소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함께 있어도 멀어진다는 게. 저도 그랬어요. 신호준이 고백했다. 당신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무력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당신이 원하는 안정을 줄 수 없다는 게,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당신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없었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그리움과 여전한 사랑이 있었다. 호준 씨, 연소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 당신의 꿈과 제 불안, 둘 다 존중하는 것.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 가는 것. 신호준은 잠시 생각했다. 어렵겠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전히 이상주의자일 거고 당신은 여전히 현실주의자일 거예요.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소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번엔 정말 노력해보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당신이 제 불안을 이해하고. 소인 씨, 신호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솔직히 두려워요. 또 실패할까봐. 또 서로에게 상처 줄까봐. 저도 두려워요. 연소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신호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제 고집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연소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꿈을 지지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숫자만 보고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해요. 그들은 울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숨겨왔던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다. 카페 주인이 조용히 냅킨 한 통을 테이블에 놓고 갔다. 한참 후 신호준이 먼저 웃었다. 우리 진짜 바보 같네요. 정말이요. 연소인도 웃었다. 40 가까이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어요. 연소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에 늦은 건 없어요. 어머니 말씀 기억하죠? 인생은 짧다고. 잊어버리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래요. 신호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해요, 소인 씨.
여전히. 아니, 더. 연소인이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계속.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카페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연소인이 물었다. 회사 일. 모르겠어요. 신호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엔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연소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해요. 이번엔 진짜 파트너로. 당신의 이상과 제 현실을 합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단 회사 상황부터 정리해야죠.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하고 여론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당신이 다시 대표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연소인의 눈빛이 결연했다. 제가 투자자들을 만나볼게요.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법적으로 대응하고요. 당신은 교육 철학을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본질을. 신호준은 그녀를 보며 감동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팀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들은 카페를 나섰다. 새벽 5시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지만 곧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났고 청소차가 지나갔고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신호준과 연소인은 걸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저기. 연소인이 어느 건물을 가리켰다.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집. 맞아요. 2층 203호. 작은 원룸이었는데 우리한텐 천국 같았죠. 당신이 매일 아침 밥 해줬죠. 저는 맨날 늦잠 자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연소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신호준이 그녀를 안았다. 거리 한복판에서 그들은 포옹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호준 씨, 연소인이 그의 품에서 말했다. 약속해요.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힘들어도 싸워도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해요. 신호준이 대답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당신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이 사랑을 지킬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실패와 상처를 딛고 용서와 이해로 다시 함께 걷는 길. 연소인이 말했다. 배고파요. 아침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신호준이 웃었다.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거 알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당신이 만든 게 먹고 싶어요. 맛은 없어도 정성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들은 택시를 잡았다. 차 안에서 연소인은 신호준의 어깨에 기댔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밤새 이야기하고 울고 웃고 화해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고 있었다. 신호준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했고 차들이 도로를 채웠고 도시는 다시 살아났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무너졌던 회사도, 상처받았던 마음도, 잃어버렸던 꿈도. 그리고 옆에 있는 연소인을 보았다. 그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신호준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없었다. 김치, 계란, 오래된 두부. 이걸로 뭘 만들죠?
그가 물었다. 연소인이 웃으며 앞치마를 가져왔다.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만들어요. 그들은 함께 요리했다. 서툴었지만 즐거웠다. 김치찌개가 끓고 계란말이가 만들어지고 밥이 지어졌다.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그들에겐 축제 같았다. 밥을 먹으며 연소인이 말했다. 내일부터 바쁠 거예요. 투자자 미팅도 잡아야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하고. 당신 회사 일은 괜찮아요? 휴가 낼 거예요. 당분간은 배움터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연소인이 그를 보았다. 당신이에요. 우리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신호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그만해요.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제는 당연한 거니까. 함께 하는 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신호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연수였다. 형, 큰일 났어요. 뭔데? 기사 났어요. 배움터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작으로 밝혀졌대요. 경쟁사가 고의로 퍼뜨린 거였대요. 경찰이 증거 확보했대요. 신호준은 연소인을 보았다. 그녀도 들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사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형,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신호준은 연소인을 안았다. 들었죠?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은 웃었다. 기쁨의 눈물이 났다. 어둠 끝에 빛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희망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회사로 갔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조연수가 달려와 신호준을 안았다. 형이 옳았어요. 신호준은 모두를 보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더 잘할 거예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그는 연소인을 소개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공동대표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신호준의 이상과 연소인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진짜 배움터가 시작될 것이었다. 6월이 왔다. 진실이 밝혀진 후 배움터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떠났던 사용자들이 돌아왔고 언론은 사과 기사를 냈고 투자자들도 다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신호준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이제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연소인과 상의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다. 연소인도 변했다. 숫자만 보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을 먼저 봤다. 교육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었다. 이번에는 국내 대기업의 벤처 투자 부문이었다. 회의실에 임원 3명이 앉아 있었다. 신호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배움터는 단순한 교육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인 이상주의는 아니었다. 현실을 알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성숙한 확신이었다. 연소인이 이어받았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자 2만 명, 월 매출 2억, 전년 대비 300% 성장.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 숫자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꿨다. 한 아이의 사진이 나왔다.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박준서 학생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배움터를 만나기 전 성적은 하위 10%였습니다.
다음 화면. 성적표였다. 1년 후 준서는 상위 5%에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드는 가치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이 물었다.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은요? 구독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요? 신호준이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싸게 모두에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소인이 설명을 이어갔다. 개인 구독, 기업 교육, 학교 라이선스,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 4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각각의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구독은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월 19,000원. 이건 우리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학교, 정부는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는 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차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신호준과 연소인이 서로를 보았다. 연소인이 먼저 말했다. 저희는 전 부부관계입니다. 이혼했고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이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압니다. 신 대표의 과도한 이상주의, 제 과도한 현실주의. 우리는 이미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릅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신호준이 덧붙였다. 저는 혼자였을 때 회사를 거의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 임원 한 명이 미소 지었다. 솔직하시네요. 솔직함이 저희의 무기입니다. 연소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게 저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질문과 답변, 토론과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임원들이 말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신호준과 연소인은 복도에 섰다. 잘했어요. 연소인이 말했다. 당신도요. 신호준이 웃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며 연소인이 물었다. 저희 관계 얘기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어요. 숨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그래도 투자에 방해가 될까봐. 안 될 거예요. 신호준이 확신했다.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지. 로비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6월의 비,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비 오네요. 연소인이 말했다. 우산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저도요. 그들은 웃었다. 신호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맞고 갈까요? 좋아요. 그들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젖어도 괜찮았다. 함께니까. 근처 공원에 들렀다. 비에 젖은 벤치에 앉아 연소인이 말했다. 호준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회사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말이에요? 둘 다요. 신호준은 잠시 생각했다. 잘한다는 게 뭘까요?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니요. 연소인이 고개를 저었다. 행복한 거요. 후회 없이 사는 거요. 서로를 지키는 거요.
그럼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신호준이 확신했다. 왜냐하면 우리한텐 목표가 분명하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 연소인이 그에게 기댔다. 저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공원은 조용했고 세상은 평화로웠다. 며칠 후 투자 승인 연락이 왔다. 30억. 배움터의 역사상 가장 큰 투자였다. 직원들이 환호했고 신호준과 연소인은 서로를 안았다. 해냈어요. 조연수가 소리쳤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신호준은 모두를 모았다. 여러분, 이 투자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예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가치를 믿어준 거예요.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맙시다. 연소인이 덧붙였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개선합시다. 꿈과 현실 둘 다 중요합니다. 회의 후 둘만 남았을 때 신호준이 말했다. 우리 진짜 팀이 됐네요. 처음부터 팀이었어요. 연소인이 미소 지었다. 다만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자신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들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무지개가 떴다. 저거 봐요. 연소인이 가리켰다. 무지개. 약속의 상징이죠. 신호준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알았다. 폭풍이 지나가면 무지개가 뜬다는 것을, 어둠이 지나가면 빛이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7월 투자금이 들어오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다. 신호준과 연소인은 공동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었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웠다. 신호준이 비전을 제시하면 연소인이 실행 계획을 세웠다. 연소인이 숫자를 분석하면 신호준이 의미를 부여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했다.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다.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꿈이 아니었다. 모두의 꿈이었다. 어느 날 일본 도쿄에서 교육 콘퍼런스가 열렸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행사였다. 배움터가 초청을 받았다. 신호준과 연소인이 함께 가기로 했다. 출장이에요. 조연수가 농담했다. 신혼여행 아니고요? 야, 진지한 비즈니스 출장이야. 신호준이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다. 연소인과 함께하는 첫 해외 출장. 도쿄행 비행기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창가 좌석 연소인이 창을 보며 말했다. 저 구름 봐요. 마치 솜사탕 같아요. 낭만적이네요. 신호준이 놀렸다. 숫자만 보는 사람이 구름을 솜사탕에 비유하다니.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연소인이 웃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낭만적이 돼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이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 하늘은 파랗고 맑았다. 신호준이 노트북을 꺼냈다. 발표 자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쉬어요. 연소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도착해서 해도 돼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일만 해요. 가끔은 멈춰야죠. 신호준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럼 뭐해요? 얘기해요. 그냥 우리 얘기. 무슨 얘기? 아무 얘기나요. 예를 들면 연소인이 생각했다. 당신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 신호준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요. 도서관에서 당신이 웃었을 때. 전 책 밟고 미안해서 웃은 건데요. 그래도 예뻤어요.
세상에서 제일. 연소인이 얼굴을 붉혔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아름다워요. 그들은 얘기했다.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사소한 것들에 대해. 좋아하는 음식, 보고 싶은 영화, 가고 싶은 곳. 결혼했을 때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나눴다. 소인 씨, 신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다시 결혼할까요? 연소인이 놀라 그를 보았다.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연소인이 고민했다.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가요. 우리 이번엔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미안해요. 성급했죠. 아니에요. 그 마음은 고마워요. 저도 언젠가는 다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옳아요. 천천히 가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작은 이자카야 현지인들로 붐볐다. 맛있어요. 연소인이 라멘을 먹으며 말했다. 정말요.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그들은 느긋하게 식사를 했다. 일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여행자처럼, 연인처럼 시간을 즐겼다.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를 걸었다. 도쿄의 밤은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사람들이 북적였다. 신나는 도시네요. 연소인이 말했다. 서울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 서울이 좋아요. 신호준이 말했다. 우리의 도시니까. 맞아요.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 호텔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신호준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연소인 생각이 났다. 바로 옆방에 있다는 게 신기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연소인이 서 있었다. 잠 안 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당신도요? 네. 같이 얘기할래요? 그들은 신호준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했다. 내일 발표에 대해, 회사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호준 씨, 우리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연소인이 물었다. 모르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나이 들어서도 함께 있고 싶어요. 백발이 돼서도요.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옹했다. 오래, 깊게. 다음날 콘퍼런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 투자자들, 기업인들. 신호준과 연소인은 무대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의 배움터에서 왔습니다. 신호준이 시작했다. 저는 신호준, 그리고 제 옆에는 파트너 연소인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표는 30분 동안 이어졌다. 신호준이 비전을 말하면 연소인이 데이터를 보여줬다. 연소인이 전략을 설명하면 신호준이 사례를 들었다. 완벽한 조화였다. 교육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호준이 말했다. 하지만 숫자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실 없이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균형을 찾았습니다. 연소인이 이어받았다.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질문 시간. 한 일본 투자자가 물었다. 두 분의 파트너십이 인상적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호준과 연소인이 서로를 보았다. 신호준이 대답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용서. 저희는 과거에 함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우기로. 연소인이 덧붙였다. 완벽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일 배우고 매일 나아집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다. 명함을 주고 협력을 제안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호준과 연소인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저녁 때 리셉션이 있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했다. 신호준과 연소인은 샴페인을 들고 발코니로 나왔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다. 성공적이었어요. 연소인이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신호준이 고쳐 말했다. 당신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당신 없었으면 여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건배. 미래를 위해.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다. 지진이었다. 작은 지진이었지만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다. 신호준이 재빠르게 연소인을 안았다. 흔들림이 멈췄다. 사람들이 안도했다. 하지만 신호준과 연소인은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괜찮아요? 신호준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무서웠어요? 조금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이 있었다. 확실하고 깊은 사랑. 신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인 씨, 제 방에 갈래요? 연소인이 미소 지었다. 네. 그들은 함께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보였다. 호준 씨. 연소인이 그를 안았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여전히. 더. 그들은 키스했다. 오랜만에 깊게 진심으로.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몸도 마음도.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은 피어났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났다. 햇살이 방 안을 채웠다. 연소인이 신호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행복해요. 나도. 이게 사랑인가 봐요. 진짜 사랑. 맞아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들은 천천히 준비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도쿄를 떠나며 신호준이 말했다. 다음에 또 와요. 둘이서. 꼭요. 그때는 진짜 여행으로. 비행기가 이륙했다. 다시 서울로. 그들의 도시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이제 진짜 파트너였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비행 중에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난기류였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비행기가 급격히 하강했다. 신호준과 연소인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연소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저도요. 비행기가 또 흔들렸다. 물건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울고 기도했다. 신호준은 연소인을 보았다. 죽음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후회가 없다는 것을. 그녀를 다시 만났고 사랑했고 용서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인 씨,
그가 말했다. 혹시 우리가 쉿. 연소인이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만약 안 되더라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알아줘요. 알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들은 포옹했다.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10분이 지나고 난기류가 지나갔다. 비행기가 안정되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안전합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신호준과 연소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살았어요. 연소인이 말했다. 우리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함께.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달라져 있었다. 죽음을 마주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조연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 누나, 무사히 오셨네요. 응, 왔어. 신호준이 웃었다. 힘든 여행이었지만 난기류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연소인이 대답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차로 가며 신호준이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풍경,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 그는 생각했다.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집이구나. 연소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뭐 생각해요? 당신 생각해요. 지금 옆에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나요. 그들은 웃었다. 회사에 도착해서 직원들이 환영했다. 다녀오셨어요? 발표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었어? 신호준이 대답했다.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뭔데요? 함께라는 것의 의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어떤 난기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연소인이 덧붙였다. 여러분, 우리는 팀이에요. 배움터는 한 사람의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함께 만들어가요. 네. 직원들이 외쳤다. 그날 저녁 신호준과 연소인은 한강을 걸었다. 7월의 바람이 시원했다. 긴 하루였어요. 연소인이 말했다. 정말이요.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들은 멈춰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은 흘렀고 도시는 빛났고 그들은 함께였다. 호준 씨, 네, 고마워요. 다시 저를 받아줘서. 제가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그들은 키스했다. 한강변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사랑은 숨길 필요가 없었다. 사랑은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8월이 왔다. 여름의 끝자락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배움터는 빠르게 성장했다. 도쿄 컨퍼런스 이후 해외 계약들이 들어왔고 국내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신호준과 연소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관계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신정이를 만나러. 어머니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엄마. 신호준이 다가갔다. 신정이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흐릿했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밝아졌다. 호준아. 네, 엄마. 저 왔어요.
연소인도 다가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정이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소인이,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 그들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신정이가 말했다. 너희들 손 잡았구나. 신호중과 연소인이 서로를 보았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다. 네 엄마. 저희 다시 시작했어요. 신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바랐던 거야. 너희 둘이 다시 함께하는 거. 어머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연소인이 말했다. 아니야. 신정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호준아, 신정이가 말했다. 엄마가 오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알아. 내 머릿속이 점점 비어가는 거. 어제 일도 기억 안 나고 방금 먹은 것도 잊어버려. 하지만 너만은 잊고 싶지 않아. 너와 소인이를. 엄마. 신호준의 목이 메었다. 괜찮아. 신정이가 웃었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고 너의 꿈을 보고 너의 사랑을 봤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호준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들어줄래? 네, 엄마. 신정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 하지만 사랑은 남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소인이를 사랑해.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 네, 엄마. 그리고 아이를 낳아. 엄마가 못 볼지도 모르지만 너희 아이를 보고 싶구나. 너희 사랑의 결실을. 연소인이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신정이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너희한테 주려고 썼어. 엄마가 다 잊어버리기 전에. 엄마, 이게 나중에 읽어. 엄마가 없을 때. 그때 읽으면 위로가 될 거야. 신호준은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신호준과 연소인은 편지를 펼쳤다. 신정이의 흔들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호준이와 소인이에게. 엄마는 너희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 너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비록 한때 헤어졌지만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지. 호준아,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가끔 다쳐. 하지만 그게 너의 아름다움이야.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 절대 잃지 마. 소인아, 너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강한 만큼 부드러울 줄도 알아. 호준이 옆에서 그를 지켜줘. 그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그가 잃을 때 찾아줘. 너희 둘에게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용서하면 봄이 와.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면 반드시 봄이 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땅이 녹고 꽃이 피는 봄이.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아니든 그냥 행복하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길. 밤에 잠들 때 서로를 안고 고마워할 수 있길. 엄마는 곧 너희를 잊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은 기억할 거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너희가 엄마의 자랑이라는 것. 다시 봄이 올 거야. 너희에게. 엄마가 약속해. 사랑을 담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신호준이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어머니. 연소인이 말했다. 그들은 창밖을 보았다.
8월의 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떴다. 며칠 후 신호주는 결심했다. 그는 반지를 샀다.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디자인. 토요일 저녁 그는 연소인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 여기 기억나요? 신호준이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 처음 손잡은 곳. 맞아요. 15년 전.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소인 씨, 신호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저희 여기서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헤어지기로 결정했죠. 이혼 후 마지막으로 만난 곳도 여기였어요. 맞아요. 연소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신호준이 무릎을 꿇었다. 연소인이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연소인 씨, 신호준이 반지를 꺼냈다. 저와 다시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연소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네, 100번도 더 네예요. 신호준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리고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했다. 축하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로만 보였다. 사랑해요. 신호준이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그들은 키스했다. 한강변에서 석양 아래 새로운 약속과 함께 9월이 왔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다. 요양원 정원에서 직원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신정이도 참석했다. 휠체어에 앉아 흐릿한 눈빛으로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엄마, 저 결혼해요. 신호준이 말했다. 또? 신정이가 물었다. 기억이 흐릿했다. 네, 같은 사람이랑요. 소인이랑. 아. 신정이가 천천히 이해했다. 좋아. 엄마 기뻐. 식은 간단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신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엄마 축하해요? 신호준이 물었다. 응, 축하해. 우리 아들 장가가니까. 벌써 갔었어요, 엄마. 그래, 그럼 또 가는 거네. 좋아. 여러 번 가. 모두가 웃었다. 피로연에서 조연수가 축사를 했다. 형, 누나, 축하해요. 저는 형을 5년 동안 봤어요. 힘들 때도 무너질 때도.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나를 만나서 다시 일어났어요. 사랑의 힘이에요.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신호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하지만 배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배움은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소인을 보았다. 이 사람은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제 고집을, 제 실수를, 제 상처를. 그리고 저도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그녀의 차가움을, 그녀의 떠남을.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연소인이 일어나 그 옆에 섰다. 저희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어요. 용서하면 봄이 온다고. 맞아요. 봄이 왔어요. 저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어떤 겨울을 지나고 있든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감동했다. 박수가 끝없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떠나고 신호준과 연소인만 남았다. 정원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행복해요? 신호준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9월의 바람이 불었다. 선선했지만 따뜻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났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들 봐요. 연소인이 말했다. 저마다 빛나고 있어요. 우리도 빛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의 별이에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어머니의 방 불빛이 보였다. 신정이는 창가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었다. 비록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이 바랐던 것이라는 것을. 호준 씨, 네,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사랑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우리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호준이 반문했다. 완벽한 건 아닐 거예요. 또 싸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면 충분해요. 그들은 포옹했다. 오래, 깊게, 진심으로.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다. 신호준과 연소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대화했고, 경청했고, 타협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놓지 않았다. 배움터는 계속 성장했다. 3년 후 직원은 200명이 되었고 10만 명의 학생들이 플랫폼을 사용했다. 하지만 신호준과 연소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변화한 아이들의 삶이었다. 가난한 집의 아이가 명문대에 갔고, 포기했던 아이가 꿈을 찾았고, 외로웠던 아이가 희망을 얻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신정이는 천천히 기억을 잃어갔다. 어느 날은 아들을 알아봤고 어느 날은 못 알아봤다. 하지만 신호준은 매주 찾아갔다. 연소인과 함께. 어머니가 기억하든 못하든 그들은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2년 후 봄, 연소인이 임신했다. 신호준은 기뻐서 울었다. 엄마 되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아빠 되는 거예요. 연소인이 웃었다. 그들은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신정이에게 알리기 위해. 엄마. 신호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신정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누구시죠? 엄마, 나 호준이에요. 아들. 신정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호준이, 우리 아들? 네, 엄마.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요. 엄마 할머니 되세요. 할머니? 네, 소인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손자 보시는 거예요. 신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연소인이 다가가 신정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남자 아기래요. 신정이는 연소인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아들을 돌려주셔서.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래 함께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신정이는 대부분의 것을 잊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억하고 싶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를. 가을이 왔다. 연소인의 배가 불러왔고 신호준은 더 바빠졌다.
아기 방을 준비하고 육아 책을 읽고 이름을 고민했다. 이름 뭐로 할까요? 연소인이 물었다. 저는 어머니가 지어주셨으면 해요. 어머니가?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요양원을 찾았다. 신정이에게 부탁했다. 엄마, 손자 이름 지어주세요. 신정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봄? 봄이라고 하면 어떨까? 봄이요? 응. 새로운 시작이잖아. 희망이고, 너희에게 봄이 왔으니까 아기 이름도 봄. 신봄. 좋네요. 신호준이 미소 지었다. 신봄. 우리 아들 이름 마음에 드세요? 연소인이 물었다. 완벽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신정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봄은 반드시 와. 아무리 긴 겨울도 끝나고 봄은 와. 이 아이가 너희의 봄이 되길. 12월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사내 아이.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신호준은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어요. 그가 연소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이에요. 신봄이. 연소인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들의 사랑의 결실. 안녕, 봄아. 엄마야. 그날 저녁 신호준은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하지만 신정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의식이 흐릿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신호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호준이에요. 손자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이름은 봄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 신정이는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용서가 뭔지 알았어요.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소인이랑 봄이랑 잘 살게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신정이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평화롭게 조용히 그녀는 떠났다. 신호준은 한참을 울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연소인은 갓 태어난 봄이를 안고 왔다. 어머니, 손자예요. 인사드려요. 그녀가 영정 앞에서 말했다. 아기는 작은 손을 흔들었다. 마치 할머니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것처럼. 3일장을 치르고 신정이는 고향 땅에 묻혔다. 작은 언덕, 햇볕 잘 드는 곳, 그녀가 좋아했던 곳. 모든 것이 끝나고 신호준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 쓰여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 읽어라. 신호준은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호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고 너의 사랑을 보고 너의 아들까지 만났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너도 겨울을 지나왔지. 추웠고 외로웠고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봄이 왔어. 이제 여름이 올 거야.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그 다음엔 가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그리고 또 겨울이 올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겨울 다음엔 또 봄이 오니까. 소인이를 사랑해라. 매일 끝까지. 봄이를 잘 키워라. 너처럼 착하게, 소인이처럼 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웃을 때, 내가 울 때, 내가 사랑할 때. 엄마의 사랑은 영원해. 잊지 마. 용서하면 봄이 온다. 사랑하면 봄이 온다. 함께하면 봄이 온다. 너희에게 영원한 봄이 함께하길. 사랑을 담아 엄마가. 신호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겨울이었지만 곧 봄이 올 것이다. 어머니가 약속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소인이 보미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다 정리했어요. 신호준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또 편지를 남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데요? 용서하면 봄이 온다고. 사랑하면 봄이 온다고. 연소인은 글을 안았다. 봄이도 함께. 세 사람이 포옹했다. 가족이었다. 완전한 가족.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연소인이 물었다. 부모로서. 모르죠. 신호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랑으로. 그거면 충분해요. 맞아요. 사랑이면 충분해요. 보미가 옹알이를 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 그들은 웃었다. 그날 밤 신호준은 창가에 섰다.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들. 그는 생각했다. 나의 이야기는 어땠나?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연소인이 뒤에서 안았다. 뭐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지금 이 순간이. 저도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어갔다. 눈이 오네요. 연소인이 말했다. 겨울이에요. 곧 봄이 올 거예요. 신호준이 말했다. 어머니 말씀처럼. 네,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알았다. 인생은 계절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서울의 하늘에 눈이 내렸다. 하얗고 순수하게. 그 눈 속에서 한 가족이 서 있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가족. 그들에게 겨울은 끝이 아니었다. 다음 봄을 기다리는 준비였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시 반드시 봄은 온다는 것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